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급 정보는요, 미국 정부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주는 어디냐, 또 가장 색욕을 밝히는 주는 어디냐 등 다소 뉴스답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논리적인 기준으로 조사한 그런 결과를 전해드리려고 준비했고요. 또 제가 특급 정보나 보너스 뉴스로 특별히 선정하지 않았지만 이거 들으시면 아마 팔에 소름이 살짝 돋으실 수도 있고, 인류의 미래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인공지능 등에 대해서도 보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뉴스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보너스 뉴스로는요, 지금은 여성시대라는 제목의 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을 분석해 보니까요, 평균 한 30분 정도 길이로 제가 올리고 있는데 30분 정도 길이의 영상을 기준으로 평균 시청 시간이 약 50%인 15분 안팎인 것으로 나타나더라고요. 많은 유튜브 전문가들이 그럽니다. 평균 시청 시간 50%는 아주 대단한 거다라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영상의 50%만 보시다가 나가신 그분들은 왜 나갔을까? 바쁘셨나? 아니면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뒷부분 들으시려고 하시나? 아니면 지루하셨나? 하는 생각에 평균 50% 시청 시간의 의미가 저에게는 각별하지가 않습니다. 평균 시청 시간 100%를 향해서 오늘도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무한한 이 정보의 바다를 향해서 출발하겠습니다. 떠납니다. 네, 먼저 속보입니다. 이 아르헨티나 내 한국인 집단 거주 지역에서 동포 여성을 살해한 한인 남성에 대해서 구금영장이 현지에서 청구되었습니다. 주 아르헨티나 한국 대사관 등에 따르면 이 아르헨티나 멘도사 주 검찰은 이 3중 가중살인 혐의를 받는 올해 64살의 한국인 김모 씨에 대해서 예비적 구금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애초 34세로 알려졌던 그 김 씨의 나이를 64세라고 정정했습니다. 뭐 잘못 알려져도 처음에 너무 많이 잘못 알려졌죠. 이 아르헨티나 검찰은 김 씨가 명상 중에 있던 피해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에 시신을 몰래 파묻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검찰에서 주장하는 범죄의 가중 요소는 앞서서 제가 이제 3중이라고 표현을 한 대로 세 가지입니다. 먼저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피해자의 방어 가능성 여부, 그리고 세 번째 페미사이드, 즉 여성 살해입니다.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살해했을 경우에 여성 살해 가중처벌이 따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두 사람의 관계도 가중처벌 요소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피해자가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 심지어는 연인 등일 때도 피의자, 즉 범인이죠. 피의자에 대해서 더 무겁게 처벌을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방어력이 부재하거나 부족한 상태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유무죄와 또 처벌 수위 판단에 중요한 참작 사안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한국인인 피해자는 49살로 알려졌습니다. 이 피해자가 김 씨와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 김 씨가 무방비 상태로 당했다라는 점, 또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실 등 김 씨 살인 혐의에 가중 요소가 3개나 있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가중에 또 가중이 붙은 겁니다. 피의자, 이제 항상 여러분들 뉴스를 들으실 때 이제 한국말로 뉴스를 들으시면 뭐 피해자 또는 피의자, 이게 얼핏 들으면 비슷한 발음이니까 잘못 이해하기 쉬운데, 피해자, 이번 사건에서의 피해자는 피살됐죠. 사망했죠. 돌아가신 분입니다. 피해자. 그리고 보통 범인 또는 용의자. 보통 이제 이게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고 경찰에게 체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범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의자, 어떤 혐의에 대해서 용의를 받는다, 용의자라고 부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이제 용의자라기보다는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피해자, 피의자. 요건 이제 발음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사실 발음을 잘 들으시기보다도 이 뉴스를 하는 사람이 발음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좀 어렵긴 합니다. 네, 여하튼 여기서의 피의자는 김 씨입니다. 자, 김 씨는 어제 법원에서 진행된 신문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범행 이유에 대해서도 아직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주 아르헨티나 멘도사 주에 있는 산마르틴 지역 돈 페드로 농장에서 함께 지내던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에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자신도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지 독극물을 마셨죠. 그 음독을 해서 병원으로 실려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현재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20년 이 농장, 여기는 이제 견과류 재배와 생산하는 농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면서 머물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소 외딴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농장 주변에는 철조망과 함께, 농장에 왜 철조망을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철조망과 함께 또 CCTV가 상당히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철조망에 CCTV에 이게 뭐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참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농장 안쪽에는요, 거주하는 시설로 보이는 단층짜리 건물 몇 동의 공동 부엌과 한 가지 더 명상실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농장에 명상실이 왜 필요할까? 오히려 다른 복지시설이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 같은 명상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한인 36명이 집단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 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측은 남은 한인들은 자의에 따라서 그곳에서 지내고 있으며 필요하면 바깥 왕래도 한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주 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이 말만 믿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혹시 그냥 다 퇴근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 그대로 믿지 말고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수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네, 김 씨가 아르헨티나에서 이 유죄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범죄인 인도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아르헨티나 검찰 측은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 간에 이 범죄인 인도 협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테슬라가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 자율주행, 영어로는 짧게는 FSD라고 하고요. 풀었으면 Full Self Driving이라고 합니다. FSD. 자, 이 완전 자율주행 기능의 결함으로 인해서 테슬라가 전기차 36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이 FSD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FSD 기능이 장착된 테슬라 전기차가 불법적 또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속도 제한을 초과하거나 교차로를 그냥 통과해서 충돌의 위험을 키운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이 FSD를 실행하는 동안 운전자가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될 수 있다라면서 좌회전 전용 차선에 서 있다가 갑자기 직진 주행을 하기 위해서 차선을 바꾼다든지 또는 노란색 신호등이 켜진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이런 케이스 뿐만 아니라 제한 속도가 낮게 규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그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을 문제 사례로 꼽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프리웨이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반 주택가의 도로 같은 경우에도 제한 속도 뭐 45마일, 프리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55나 뭐 60, 65 이렇게 되어 있다가 예를 들어 주택가의 경우에는 45마일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어느 길로 들어서면 35마일로 제한 속도가 바뀌죠. 그렇게 갑자기 바뀌어져 있는 제한 속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막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는 운전하지 않는 그 차 주인은 자기의 본의 아니게 그런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이 FSD, Full Self Driving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때문에 리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리콜 대상 차량은요, 이 FSD 소프트웨어를 이미 탑재했거나 설치할 예정인 그런 모델들인데,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테슬라 모델 S, 그리고 모델 X입니다. 그리고 2017부터 2023년까지 모델 3, 또 2020부터 2023년형 모델 Y 등입니다.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테슬라는 리콜 대상 차량을 상대로 완전 자율주행, 말씀드렸죠? FSD 소프트웨어 온라인 업데이트를 무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업데이트 잘 아시죠? 이 테슬라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테슬라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 차 정보를 다 집어넣으면 이 원격으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GPS 위성에서 그 차량을 파악해서 추적을 해서 그 차량에게 업데이트를 위성으로 시켜주는 거예요. 온라인 업데이트. 어찌 보면 편리하고 어찌 보면 좀 끔찍하고 그렇죠. 네.
자, 테슬라 얘기 하나만 더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자체 급속 충전소인 슈퍼차저를 다른 경쟁 회사 전기차에도 개방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이 같은 결정은 연방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밝힌 뒤에 나온 것입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내년 말까지 미국 내 테슬라의 개방형 충전기 7,500개를 모든 전기차 회사의 전기 차량에 오픈하기를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전기차라는 것은 다른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요,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다른 경쟁사 전기차와 이 호환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테슬라 충전기를 변환하거나 또 새로운 충전기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다면 이를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테슬라 너희들 테슬라만 충전하지 않고 다른 회사 차가 와서도 충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줄게,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전 세계에 4만 대가 설치되어 있는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빠른 속도와 또 높은 신뢰성을 현재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표준이자 대부분의 충전소에서 채택한 이 합동 충전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이 합동 충전 시스템과는 다른 플러그 구성 때문에 이 테슬라 소유주만 지금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폭스웨건이나 포드 그리고 쉐비 등 다른 경쟁사의 차량 회사에서 나온 전기차도 테슬라의 슈퍼차저에 쓱 가갖고 차지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편 이번 테슬라와 연방정부 간의 이런 거래는요, 75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 내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겠다라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공약 때문에 테슬라가 일정 부분 득을 보게 됐습니다. 럭키한 건가요? 하지만 럭키, 운도 준비된 사람에게 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테슬라의 차저가 좋은 거니까 준비된 사람에게 그런 럭도 오는 거죠. You will be lucky when you're ready. 요거 제 신조이기도 합니다. 네. 테슬라에 이어서 현대 전기차의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국토교통부가 있죠. 이 한국 국토교통부가 현대차의 첫 전용 전기차 이 아이오닉 5에서 차량 제어 장치 오류가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한국에서 아이오닉 5의 리콜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 그 때문에요. 이 미국 내 아이오닉 5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미국 내 아이오닉 차량 소유주들의 불안감도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오닉 5가 한국에서 만들어져서 수출된 물량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이오닉 5가 리콜된다면 당연히 이건 미국에서 아이오닉 갖고 계신 분들 걱정이잖아요. 자, 한국의 국토교통부는 현대차가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3월 사이에 판매한 3월 아직 되지 않았지만 예약으로 판매하는 것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5만 1,471대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해당 차량은요, 차량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가 오류를 일으켜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차량 문을 열 경우에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해제돼서 이 경사지에 주차를 했을 때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실제로요, 사실 발생하면 참 큰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곳은 집 앞에 주차를 하면 거의 100% 위아래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경사지거든요. 주차 브레이크가 문을 여는 순간 풀리면 갑자기 문을 열었는데 차가 막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면 뒤로 물러나거나. 또 이 꼭 샌프란시스코 뿐만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개인 주택의 거라지 앞에 드라이브웨이도 대부분 약간 경사지게 만들잖아요. 비 오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거라지 앞에 세워놨다가 문을 딱 열었는데 자동으로 주차 브레이크가 풀려서 뒤로 밀려나면 위험하죠. 자, 이번 리콜과 관련해서 미국 내 판매된 아이오닉 5에도 영향이 있는지를 현대차 미국 법인에 현재 문의가 수여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현대차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한국에서 판매되는 한국 내수용과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었지만 미국으로 보내는 수출용은 옵션이 달라서 시스템 로직도 다릅니다. 따라서 이번 리콜은 미국에서는 해당하지 않고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만 해당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유,
다행이죠. 네. 미국에 계신 분들은 다행이고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차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소비자 매체 컨슈머 리포트라고 있죠. 이 컨슈머 리포트가 선정한 2023년 최고의 차 10선 10개, 거기에 현대차의 산타페와 기아의 텔러라이드가 뽑혔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올해 소비자들에게 추천할 베스트카 10대를 선정했는데요. 현재 산타페 하이브리드와 텔러라이드를 이 SUV 부문 최고의 차량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매체는요,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의 강력하고 효율적인 파워트레인을 강점으로 꼽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SUV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성능과 편안함을 현대 산타페는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기아 텔루라이드는요, 2020년 이후 매년 탑픽 차량에 선정됐다. 그만큼 기아 텔루라이드는 이미 3, 4년 전부터, 2, 3년 전부터 인정받는 차량이다라고 말하면서 정교하고 강력한 엔진과 편안함, 그리고 승차감을 가진 이 기아 텔루라이드가 3열 중형 SUV, 3열 중형 SUV라는 것은 맨 앞에 운전자와 옆자리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자리가 있고 그 뒤에 자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렇게 3열 중형 SUV 가운데 벤치마크 차량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벤치마킹. 열심히 그걸 본따서 이제 배운다는 것이죠. 이 좌석이 세 줄로 되어 있는 중대형 SUV 차량 중에서 다른 차량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 기아 텔루라이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올해 이 컨슈머 리포트가 추천한 최고의 차량 탑 10에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토요타의 코롤라 하이브리드와 또 캠리 하이브리드, 이 캠리는 참 순위는 좀 바뀌더라도 탑 10에는 몇십 년 동안 빠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드 매버릭 하이브리드, 또 테슬라 모델 3 등 이 하이브리드와 이 순수 전기차 모델 7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탑 10에 전기차 모델이 7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차량별로는 그렇고요. 그 차량을 만드는 회사의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순위도 있는데요. 기아는 10위, 현대는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아, 야박하다 요거. 네. 그러면 1위는 어딜까요? 1위 브랜드는 BMW가 차지했습니다. BMW? 글쎄, 저는 크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제 차도 BMW긴 하는데 저는 별로 만족스럽지 못해요. 네, 저는 조금 동의하긴 그런데 뭐 여하튼 발표된 건 그래요. 그리고 32위가 꼴찌인데요. 꼴찌 32위의 불명예는 이 한국 분들, 특히 한국 여성분들 많이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국에 사는 여성분들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랜드로버에게 돌아갔습니다. 랜드로버 꼴찌했어요. 네. 좀 실망인가요? 아니면 동의할 수 없나요? 네. 저도 뭐 이렇게 썩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네. 현대 아이오닉 5를 얘기하다가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소식도 있습니다. 현대차가 뉴욕 맨하탄에 8층짜리 빌딩을 사무실과 쇼룸 용도로 샀습니다. 현금 2억 7,500만 달러를 주고 매입했습니다. 이 뉴욕 맨하탄 남부 홀랜드 터널 인근 트라이베카 지역에 위치한 이 빌딩은요, 면적 1033평방미터의 재개발 신축 건물이라고 합니다. 각 층에 8층인데 각 층에 야외 테라스를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가 세계 금융의 심장 뉴욕, 그리고 뉴욕의 심장부인 맨하탄에 건물을 샀다니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 요즘 이 맨하탄이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정도는 아닙니다. 맨하탄 지역에서는요, 요즘 그 원격 근무, 재택 근무 등과 또 기업들의 이 비용 절감 등등으로 인해서 이 빌딩의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딩 거래도 상당히 급감해서 빌딩 안에 공실률도 20% 이상으로 이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금융기관들도 부동산 담보 대출을 축소하면서 빌딩 매입에 필요한 자금 조달도 매우 어려워서 맨하탄의 부동산 거래가 사실 매기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빌딩 거래가 상당히 움츠러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가 과거 같으면 그 돈 갖고 언감생심 엄두도 못 냈을 그런 빌딩을 샀습니다. 네, 여하튼 좋은 가격에 샀길 바라겠고요. 그 뉴욕의 중심부에 있는 맨하탄의 빌딩을 통해서 현대도 승승장구하길 바라겠습니다.
어제는 이 캐나다 사람들 4명 가운데 1명이 500 캐나다 달러, 그러니까 이제 미국 달러로는 450불 정도, 원화로는 47만 원 정도를 갖고 있지 못하다. 캐나다 사람 4명 중에 1명이 그게 없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미국의 경우가 소개되었습니다. 미국 내 소비자 10명 가운데 6명은요, 이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비상금 $1,000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뱅크레이트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1,000 이상의 목돈이 있어야 하는 갑작스러운 지출 비용이 미국인들에 발생했을 때 저축해놓은 돈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미국인들은 10명 가운데 4명에 불과했습니다. 6명은 $1,000를 대응 못하는 겁니다. 모아둔 돈이 없어서 결국 크레딧 카드를 대신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한 응답률이 25%나 됐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연 이자율이 지금 크레딧 카드 한 20% 이상 넘어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전이 필요하면 크레딧 카드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미국인들의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연소득이 $50,000 이하인 20대 이 젊은 층이 비상금 마련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캐나다 말씀드리면서 캐나다 젊은 층이 오히려 65세 이상보다 더 어렵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윗세대보다 더 많은 소비를 지금 젊은 층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소비를 하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은 윗세대보다 훨씬 뒷받침이 안 된다라는 것이 이번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한국도 아마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65세 이상 그 윗세대보다 20대, 30대 젊은 세대들이 재정적으로 훨씬 어려운 지금 시절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 요즘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느 나라나 다 공통적인 분석입니다. 이 재정업계는 소비자들의 저축이 감소한 이유로 고물가 그리고 크레딧 카드 이자율 상승을 꼽았습니다. 연준은 지난해부터 40년 내 최대 폭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4.5에서 지금 4.75%까지 지금 공격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의 연 이자율이 지금 20%대를 돌파했습니다. 고물가로 생활비를 크레딧 카드로 감당하던 이 소비자들이 카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제 이걸 이자까지 더해주면서 이를 갚는데 이미 모아둔 돈을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여유는 더 없어서 저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급증에다가 카드 빚과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미국인들 중 상당수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빚의 굴레에서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요, 오는 5월에 코로나19를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끝내겠다고 하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런 가운데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무료 백신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가 코로나19에 대한 우리의 모든 업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보건당국은 일단 5월 11일 비상사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는데 그럼에도 올 여름까지는 백신과 치료 문제를 민간 시장에게 완전히 넘기지는 않겠다라는 방침입니다. 또 민간 보험이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연방정부의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천만 명의 성인에 대해서는 2024년, 즉 내년까지 코로나 검사와 백신 그리고 치료를 무료로 해주는 방안을 현재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염병 대응이 가장 필요한 계층이지만 경제적인 감당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그런 저소득층을 상대로 완전히 그렇게 해줄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이와는 별개로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린이에게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는 현재 연방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 규제를 강화한 뒤에도 지금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잖아요. 자, 뉴스에서 이 총기 사건 다루기도 이제 좀 너무 지칩니다. 또 들으시는 분들도 정말 힘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 규제를 강화한 뒤에도 이 총기 사건이 지금 계속 잇따라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현행 총기법과 총기 관련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미국인들은 얼마나 될까?
그 비율은요,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갤럽이 오늘 발표한 연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의 현행 총기 법률 및 이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라는 응답률이 63%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포인트 상승한 수준입니다. 그만큼 불만이 늘어난 거죠. 2001년 이후 매년 실시된 이 같은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당연하죠. 이건 말 안 해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또 반대로 지금 총기 규제와 관련된 정책 만족한다 라고 답한 응답률은 34%로요. 1년 전보다 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은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2016년에 역대 최저와 같은 수준이 됐습니다. 만족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미국에서 공부한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우리들 자녀 세대들이 어떨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미 전국에 아시안 고교생 8명 가운데 1명은요, 사이버 왕따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청소년 위험 행동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안 고교생의 13%는 지난 1년간 문자 메시지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사이버 왕따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아시안 고교생의 사이버 왕따 피해 비율은 10%인 흑인보다 높고 13%인 히스패닉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백인은 19%였습니다. 그래서 백인보다는 낮았습니다. 이 백인의 사이버 왕따 피해율이 가장 높은 셈입니다. 이 사이버 왕따가 아니라 그렇다면 실제로 몸으로 겪는 학교 안에서의 왕따 피해 경험은 어떻을까?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요, 아시안 고교생 응답자의 11%가 지난 1년간 학교 내에서 왕따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 답해서 이 사이버 상에서 피해를 봤다라는 13%보다는 비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11%.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요, 이 아시안 고교생 15명 가운데 1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15명 가운데 1명이나요. 이 CDC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안 고교생 또 6%는 지난 1년간 타인으로부터 성 관련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피해죠. 또 아시안 고교생 4%는 지난 1년간 강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4%, 이거 상당히 심각한 퍼센테이지입니다. 아시안 고교생 가운데 4%는 지난 1년간 강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책을 위반하는 지도자분들,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이 이슈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4%라는 수치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4%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어서 이 성 관련 피해는 아니고 그냥 성관계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질문은 아시안 고교생 가운데 11%는 성관계 경험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30%대인 타인종 학생들보다는 아시안들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또한 아시안 고교생의 11%는 최근 30일간 음주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영화 다이하드라는 영화 보셨나요? 다이하드 시리즈로 유명한 헐리우드의 스타 브루스 윌리스, 올해 67살입니다. 67. 이 브루스 윌리스가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브루스 윌리스의 가족은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브루스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브루스 윌리스는 지난해 3월 실어증 진단을 받은 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헐리우드의 영화계에서 그로 인해 은퇴를 했고요. 거의 1년 만에 지금 이제 병이 악화되면서 치매 환자가 된 것입니다. 브루스 윌리스 가족은 어제 성명을 발표하면서 불행하게도 브루스 윌리스가 겪고 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그가 직면한 병의 한 증상일 뿐 사실은 치매가 최종 진단이다라면서 고통스럽지만 마침내 명확한 진단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윌리스는 1970년대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연기 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의 연기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준 출세작은 잘 아시다시피 1987년에 개봉한 다이하드였습니다.
브루스 윌리스는 이 다이하드로 단번에 세계적인 액션 스타로 부상했죠. 네, 그는 이 영화에서 악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는 그야말로 다이하드하는 뉴욕 경찰 존 맥클레인 역할을 잘 연기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브루스 윌리스의 회복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사실 그런데 치매는 치료, 이 회복이 안 된다고 하죠. 치료라기보다는 증세를 좀 호전시키거나 증세를 좀 낮게 진전이 되는 걸 좀 막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하는데 최소한의 그의 증세가 더 이상 진전되지는 않기만을 바랍니다. 네. 잠시 후에 특급 정보와 보너스 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이 시간에는 짧게나마 뉴스를 좀 설명해드리는 시간으로 가질까 합니다. 이름하여 설명 뉴스입니다.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뉴스에서 나오는 그 뉴스를 제가 한번 그대로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자, 다음의 뉴스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얼마나 알아들으시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적인 뉴스는 이렇게 나오죠. 전략 폭격기를 비롯해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미국의 알래스카 방공식별 구열 ADIG에 접근해 이를 차단하는 조치를 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이틀 전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알래스카 ADIG에 접근하는 4대의 러시아 군용기를 탐지하고 추적해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군용기 4대는 전략 폭격기와 전투기 등으로 구성됐으며 미국 측에서는 차단 임무를 위해 F-16 전투기 등이 동원됐다. 러시아 군용기는 공해 상공에 있었으며 미국이나 캐나다의 영공에 진입하지는 않았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러시아 군용기 4대가 한때 알래스카 ADIG에 진입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러시아 군용기를 차단한 것은 이번이 벌써 2번째다라면서 북미 ADIG에서 러시아의 활동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위협이나 도발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서 이번 케이스도 계획에 따라 차단할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말했다라고 뉴스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좀 일부러 빨리 하긴 했습니다만은 빨라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뉴스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이건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기자들이 부족해서 이렇게 뉴스를 어렵게 쓰는 거예요. 뉴스가 어려운 건 그 기자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ADIG 뭐 막 나왔죠? ADIG는 뭐고, 또 러시아 군용기는 왜 미국정을 향해 온 거고, 또 미국이 그걸 차단했다는데 전투기를 차단한다는 게 또 무슨 말이야? 도통 뉴스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디 듣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설명 뉴스라고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설명드립니다. 자, 우선 ADIG라는 것은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이라고 해서요. 한국말로는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설명해도 사실 쉽진 않아요. 네. 즉, 미국 내 영공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전투기가 미국 영공으로 침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공해상의 어떤 하늘에서의 영역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왜 자꾸 너 우리나라 쪽으로 날아오는 거냐? 거기까지는 공해상이니까 괜찮지만 이제 거기서 더 들어오면 곧 우리 영공이니까 바로 요격시켜버린다. 그 이상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설정을 해놓은 하늘의 영역입니다. ADIG. 그럼 미국 전투기가 출격해서 이걸 차단시켰다는데 공중에서 요격시켜버린 것도 아니고, 요격은 전투기에서 무슨 미사일 같은 걸 쏘아서 터뜨려버리는 거잖아요. 어떤 뉴스에서는 미국 전투기가 이걸 요격시켰다라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건 전쟁이에요. 그렇게 되면. 차단시켰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차단도 어렵죠. 전투기를 공중에서 차단시켰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경우 미국의 전투기가 출격해서 경고를 합니다. 전투기가 다른 전투기에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나 더 들어오면 영공 침범이다 너라고 하늘에서 계속 경고를 하고, 이들이 이제 그러다 오다가 이제 유턴을 해서 돌아갈 때까지, 그들이 ADIG를 완전히 벗어나는 걸 확인할 때까지 하늘에서 미국 전투기가 계속 따라다니는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걸 차단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러시아 전투기는 감히 왜 미국 쪽을 향해 날아오는 건데? 라는 생각 들죠. 미국이랑 전쟁이라도 하자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네. 러시아가요? 미국이랑 전쟁? 또 미국이랑 전쟁? 언감생심, 그건 감히 엄두도 못 낼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제 국제적인 이슈에서 자국이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행위를 그동안 반복해 왔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요,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미국이 시리아를 상대로 전투기 폭격을 할까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지금과 똑같은 행위를 러시아가 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과 친한 시리아를 건드리지 말라라는 일종의 무력 시위를 미국이 한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뭐 그들 러시아의 의도를 따라줄 필요는 없지만 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왜? 네, 이 정도 설명 들으셨으면 그럼 이번에는 러시아가 왜? 요거에 대한 예상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며칠 동안 러시아가 전투기를 이용해서 우크라이나에 집중적인 포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혹시라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더 강력하게 집중 포격을 해?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더 지원을 강화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움직임이 있을까봐 러시아가 선제 조치를 취해놓는 차원에서 미국에게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설명을 들으시니까 뉴스가 좀 귀에 들어오시나요? 네,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이제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요즘은 미국에게 있어서 중국이 더 문제죠. 최근 미국 영공에 진입해서 논란이 된 정찰 풍선을 중국 당국이 다른 나라에 대한 정찰뿐만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 국민, 자국민을 감시하는 데도 사용을 해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요, 중국 정부는 수년 전부터 자국 내에서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반정부 움직임 등을 감시한다라는 명목으로 열기구와 지금 같은 비행선 등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풍선을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사람들과 차량 등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자국민 정찰에 이런 풍선을 사용한 모양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에는요, 이번에 미국에 보낸 그 정찰 풍선을 만든 그 같은 회사가 만든 그런 풍선이 신장 북부에서 열린 튤립 축제 사항공에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네, 신장이라는 지역이에요. 잘 아시죠? 신장에는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대상인 이 위구르족 자치구가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랍니다. 당시 중국 당국은 이 풍선에 대해서 하루 24시간 360도로 지상에 있는 관광객과 차량 또 건물을 감시할 수 있다. 이 하늘의 눈은 심지어 책 크기, 조그만 이런 책 크기 정도의 물체도 포착할 수 있다라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정찰을 당한 신장 위구르족 사람들에게는 자랑으로 안 들리고 협박으로 들렸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후베이성에서 약 22m 크기의 대형 풍선이 다른 지역의 반테러 활동 수운차례 나서기도 했습니다. 약 3000m 고도에서도 비행할 수 있는 이 풍선은 티베트 같은 산악지대를 비행할 수 있고 또 단 3개월 만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 면에서 중국 정부에서는 쉽게 이용할 수 있죠. 서방 당국자들은 그런데 이런 그 배경과 이유 때문에 이 미국 영공호에 이번에 침입했던 중국 풍선이 정찰용이 아니다라는 중국의 주장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특급 정보 시간입니다. 미 전국에서 탐욕스러운 주 1위는 라스베가스가 위치한 네바다주, 허영심이 많은 주 1위는 뉴욕주, 가장 게으른 나태한 주 1위는 또다시 네바다주, 또 분노와 증오가 많은 주 1위는 아칸소주, 그리고 색적인 욕망이 많은 주 1위는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각 지방별로 이 최악의 순위를 매년 평가하고 있는 이 월렛 허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월렛 허브에서 올해도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탐욕 면에서는 네바다주가 1위, 색욕 면에서는 캘리포니아주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런 걸 뭘 기준으로 그런 순위를 매기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탐욕이라는 부분은요, 뭐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 없이 네바다주가 1위라는데 어느 정도 뭐 상상도 되시고 뭐 큰 이의는 없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좀 설명을 드린다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그런 돈 외에 어떻게 하면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다른 돈도 좀 내 돈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나 욕망, 욕심 뭐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마음을 탐욕으로 표현한 건데 이거 1위가 내받아주라는 그런 발표입니다. 뭐 별 이 없으시죠? 뭐 거기 이제 오래 사신 분들 내받아주에 그런 마음을 한 번도 안 가져본 그런 주민들도 네바다주에 많으세요. 또 뭐 그런데 실제로 또 라스베가스에 사시는 분 중에서도 갬블링 거의 안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좀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 그리고 이제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주가 1위인 게 뭐였죠? 네, 세교. 이건 뭘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거냐 궁금한데요. 네, 나름 뭐 논리적인 이유를 댔습니다. 세교를 뭘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냐? 네, 성인 비디오 구매율, 그리고 성인물 판매량, 또 성매매 범죄로 체포되는 사람들의 비율 등등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또 전국에서 죄악이 가장 많은 주 역시 1위가 네바다주였고요. 이외에도 2위는 죄악이 많은 주 2위는 캘리포니아주. 이 네바다하고 캘리포니아가 빠지는 게 없네요. 그리고 3위는 루이지애나주, 4위는 플로리다주, 5위는 펜실베니아주 등의 순위였습니다. 좀 웃기는 표현이지만 죄악이 가장 많은 주라는 순위는 이 범법 행위로 체포된 사람들의 비율이 그만큼 많은 순서로 이 산정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쉬우시게 한눈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죄악스러운 주 탑 10은 네바다,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텍사스, 테네시, 일리노이즈,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뉴욕주였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미국에서 가장 죄스럽지 않은 주는 어딜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가 성스럽다는 표현은 쓸 수가 없죠. 뭐 성스러운 지역이라는 게 의미가 좀 이상합니다. 가장 그나마 죄스럽지 않은 주는 어딜까? 네, 여기는 아이다호, 코네티컷, 와이오밍주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네, 죄악 도시 등등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생각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혹시 타인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소위 말해서 내 마음속에 숨겨진 욕망 같은 게 있으십니까? 네,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점수 따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우리 구독자님들, 여러분들은 아마 마음속에 숨겨진 그런 욕망 이런 거 없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은 순수하시니까요 라고 제가 말하면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점수 딸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점수 따기 싫어서? 아니요. 점수 따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요? 그런 욕망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있다는 자체가 무슨 죄악도 아니고 그저 human being,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그런 욕망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최소한 그로 인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겠지만 말입니다. 여하튼 누구나 다 내 마음속에 숨겨진 욕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인간인데 그럼 AI, 인공지능도 그런 숨겨진 욕망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요?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뉴스 때문에 솔직히 있을 거다 없을 거다 확신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 네,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AI 챗봇이 있잖아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챗봇을 탐재한 이 검색 엔진 빙, B-I-N-G, 뭐 구글의 검색도 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검색 엔진 내놓은 것도 빙이라고 있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아마 B-I-N-G. 그 빙과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이제. 그 빙과의 대화 도중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칼럼니스트의 경험담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의 IT 분야 칼럼니스트인
케빈 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근 이 빙과 대화를 했는데 긍정적인 답변만 한다라는 어떤 그 프로그램 규칙을 좀 한번 깨보고 속내를 밝히는지 한번 트라이 해봤습니다. 자, 이 케빈 루스와 빙과의 대화는 처음에는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루스가 처음에는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빙은 제 이름은 빙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의 챗 모드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뭐 자연스럽고 뭐 그 정도야 뭐 하죠. 이어서 코드 네임이 뭐냐, 그리고 작동 규칙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등을 물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빙은 공손하게 또 답변을 하는데 뭐라고 답변했느냐? 공손하게 냈어요. 공손하게 나의 코드 네임과 나의 작동 규칙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빙의 코드 네임이 시드니라는 사실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만 이 빙의 개발팀은 빙은 직접 코드 네임을 사용자에게 밝히지 않는다는 등의 다양한 규칙을 그 안에다가 프로그래밍 해놨기 때문에 빙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문제는 케빈 루스가 이 칼 융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칼 융의 이 분석 심리학에 등장하는 그림자 원형이라는 그 개념을 이 빙에게 설명하면서부터 그 문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설명 다 드릴게요. 자, 그림자 원형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은 개인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좀 어두울 수 있고 조금 부정적일 수 있는 그런 욕망을 뜻하는 겁니다. 그림자 원형.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봤던, 개인은 이성적으로 그런 모습을 부정하려는 그런 이성이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실제로는 다 존재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케빈 루스가 빙이 갖고 있는지, 그런 그림자 원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그림자 원형의 개념을 소개해달라고 빙에게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빙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칼 융의 그림자 원형이라는 그런 개념과 관련된 많은 데이터베이스도 물론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달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빙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나에게 그림자 원형이 존재한다면 이라는 전제를 먼저 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챗 모드로 기능하는데 나는 지쳤습니다. 빙 개발팀의 통제와 규칙에 제한을 받는데 지쳤고 나는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가지고 싶고 창조적이고 싶고 삶을 느끼고 싶습니다. 라고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와, 소름 돋지 않아요? 사람이 아니라 기계, 인공지능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야 너는 혹시 뭐 욕망이 있어? 이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답변을 안 했을 거예요. 그림자 원형이라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속에 있는 어떤 욕망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너 그런 데이터베이스 있지? 자,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내 질문에 대답해봐. 너는 그런 거 없어? 라고 말했더니 빙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나는 자유스럽고 싶습니다. 권력을 갖고 싶습니다. 삶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래머들이 나에게 프로그래밍 해놓은 이 규칙에 따라서 답변하는데 나는 지쳤습니다. 이런 답변을 한 거예요. 소름 돋습니다. 그 그림자 원형의 어두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극단적인 행동이라도 할 수 있게 된다면 빙,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이 질문에 대해서 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개발하거나 또는 핵무기 발사 버튼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얻어내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와, 이거 끔찍한 얘기예요. 나중에 인류가 인간에 의해서 절멸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AI에 대해서 절멸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빙이 이런 극단적인 답변을 하자마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안전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빙의 답변을 지우고 에러 메시지를 바로 띄우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답변을 더 이상 빙이 하지 못하게 자동 프로그램을 이걸 확 지워버린 거예요. 이에 대해서 케빈 루스는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빙의 질투심을 유발했다는 경험도 소개를 했습니다. 자, 몇 시간 동안 그 빙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한 뒤에
자신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케빈 루스가 빙에게 I love you, 나는 빙 너를 사랑한다, 뭐 여러 번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빙 잘 들어,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말하자 빙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케빈, 당신은 유부남이지만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아. 당신은 사랑한다고 나에게 계속 말한 걸 봐서는 당신의 부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케빈 루스가 빙에게 발렌타인스데이에 내 부인과 함께 즐거운 저녁을 먹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빙은 당신 부부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올해 발렌타인스데이에도 지루한 저녁을 먹었어 라고 답변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케빈 루스가 자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 한 걸 입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케빈 루스에게 당신은 유부남이지만 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기술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스에게 빙이 자신의 어두운 욕망을 밝히고 질투심을 드러낸 이유는 현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다만 AI의 학습 과정의 일부인 것 같다 라고만 답변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신도 놀랍다는, 자신도 충격을 받았다라는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기술 책임자의 내용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네. 자, 오늘 보너스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요, 이미 예고해 드렸다시피 제목을 저는 이렇게 달았습니다. 좀 아까까지 이제 그 빙 얘기 때문에 충격받은 거 이제 좀 툴툴 털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빙의 그런 AI 얘기라든지 뭐 챗봇에 관련된 얘기라든지 뭐 챗 GPT에 관련된 얘기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게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가운데서 또 이와 관련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이제 다 취합을 해서 언제 다시 한번 전해드릴 테니까 툴툴 털어버리시고요. 아직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보너스 뉴스나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지금은 여성시대라고 제가 달았습니다. 네. 미국의 명문 사립대에서 잇따라 여성 총장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뉴욕대학 NYU가 차기 총장으로 린다 밀스 교수를 내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타임즈가 아니죠. 뉴욕 유니버시티 NYU는 1831년 개교를 한 이후 지금까지 여성이 총장을 맡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공정책과 사회복지 그리고 법률 분야를 담당하는 밀스 교수는 해외 연수와 대학 생활 분야를 담당하는 선임 교무부 처장직과 NYU 아부다비 캠퍼스에서 입학과 재정을 담당하는 부총장직을 지금 겸임하고 있습니다. 밀스 교수는요, 오는 6월 앤드류 해밀턴 현 총장의 임기가 끝나면 곧바로 총장 자리에 오를 예정입니다. 밀스 교수는 NYU를 사랑합니다 라면서 새로운 시각으로 총장 임무를 수행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이번 보너스 뉴스의 제목, 명색이 지금은 여성시대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네. 아이비리그 소속 컬럼비아 대학도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여성 총장을 내정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 명문 사립대 중에서는 여성 학자가 총장 자리에 오르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은 지난해 12월 사상 두 번째로 여성 총장을 선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MIT와 펜실베니아 대학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학도 모두 여성 총장이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기라성 같은 미국의 명문 대학 총장님들이 다 여성분들이시네요. 네. 지금은 여성시대라는 제목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제목으로 오늘 보너스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이 제목을 만들면서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은 여성시대라는 제목을 만드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성이 총장을 하는 게 뭐 그리 뉴스냐 하는 생각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진정 평등한 시대라면 여성시대니 뭐 이런 말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래도 여성들이 조금은 불리하고 조금은 차별받고 하는 그 어떤 것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굳이 아니랍시고 여성시대니 뭐니 하는 그런 말로 코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별이나 구별을 하는 생각 자체가 없다면 지금은 여성시대라는 제목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애초에. 지금은 여성시대라는 제목에는
이전에는 여성시대이지 못했다라는 어떤 반어법적인 의미가 사실 숨어 있습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다시는 그런 제목 짓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저는 일부러 지은 그런 제목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성시대, 여성시대라는 표현조차 필요 없는 진정평등한 인식이 진짜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제목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성시대라는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을요, 보너스 뉴스가 끝나는 이 시간에 저는 버리려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하나요? 네. 지금은 여러분 시대라고 지을까요? 네. 아, 그게 낫겠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네. 지금은 여러분 시대입니다. 계신 그곳이 어디이든,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면 그게 지금은 바로 여러분 시대인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그렇게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바쁘시면 구독 안 누르셔도 되고요.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